(9월 18일) 월요일 아침 7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모닝 라이브 아침의 축구, 오늘 벌써 2주차고요. 저는 양희연입니다. 오늘은 제 양옆에 두 분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거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생각하고 완전 다르대요. 아,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요? 네, 약간 그 얼굴에 보여지는 게 목소리가 다른 느낌인가? 제가 얼굴만 봐서는 되게 하이톤일 것 같대요. 그래, 그거보다는 좀 중음이죠. 네. 되게 저음은 아니지만. 네. 생각보다 목소리가 낮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셨나? 다른 데서 그런 얘기 자주 듣는 편이고. 엄청 많이 들어요.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실제로 그거 네 목소리 맞냐? 일부러 깔아내는 거 아니냐? 일부러 아나운서인 척 하려고 멋있는 목소리 내는 거 아니냐? 그럼 실제 목소리가 약간 지금이랑 원래 비슷해요? 지금보다 더 낮아요. 더 낮아요? 네. 지금 되게 올린 거예요. 더 나아지면 우리 목소리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양희연입니다. 네. 나는 비교적 톤이거든요. 네. 네.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형철이는 알 수도 있을 텐데 옛날에 MBC에서 했던 남양 특집 드라마 M이라고 있었어요. 아, 저 뭔지 알아요. 네, M에서 음악은 들어요. 귀신의 빙이 되면 죽어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아주 낮은 톤이죠. 자다 일어나면 거의 아저씨 목소리.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보다 낮으신 톤이면 좀 놀랍긴 하네. 지금 굉장히 텐션 띄워서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게 외모랑 음성이랑 다르면 그게 아주 깨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매력적이라고. 다르게 느껴진다. 맞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하고는 좀 구도가 좀 바뀌었죠? 맞아요. 여기 계셨다가 저희 가운데 가 있거든요. 저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일반적인 구도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보통 MC롤이잖아요. 네네. 근데 MC롤이 가운데 2명 패널 뒀을 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도리도리를 해야 돼요.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봤다가 그래서 해야 사실 되니까. MC들은 가운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희연이를 이쪽으로 모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가운데로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MC 입장에서는 한쪽 보고 얘기하는 게 진짜 편하거든요. 진짜. 그래야 두 쪽 네. 얘기를 동시에 들으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데 이게 양쪽으로 찢으면 계속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저희가 아침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얘만 예쁘게 나오면 된다. 맞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를 원하니까 또 네. 그거대로 바꿔드렸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본인이 카메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 잡아주지 마시고. 저 나온다고 좋을 게 없어. 너 돌려. 여기 안에. 여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잠깐만요. 그 손만 나오시겠어요? 손만. 네, 뻗어주세요. 손이 나오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해주세요. 손은 좀 작고 잘생겼어요. 네. 자, 지금 나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형철이가 이제 96년생, 그 다음에 희연이가 98년생인데 아무래도 희연이가 아마 한 달 정도 하면 조금 이제 아직도 우리 채널에 아침 라이브를 하는 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본인 보고 싶은 영상 위주로 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뒤면 아마 희연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고, 그리고 뭐 전에 저희가 이제 면접 봤을 때도 얘기했지만 괜찮은 캐릭터라고 감안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다른 컨텐츠에는 페이가 더 좋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양코리 씨 보세요. 바로 좋아하잖아요. 저 되게 예. 좋아하거든요. 진실의 웃음. 숨길 수 없다, 이 기쁨을. 봤나요? 진짜 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네. 그동안 봤던 거 중에 면접 합격하셨을 때도 이렇게 웃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첫 번째 얘기로 가시죠.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그만 다른 얘기하고 저희가 지난 주말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드디어 아침에 축구 시작하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히샬리송 선수입니다. 저희 토트넘이 이번에 역전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승리의 주역이 히샬리송 선수였는데 히샬리송이 사실 지난 시즌에 첫 골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그래도 5경기 만에 첫 골이 나왔죠. 지난 시즌에 진짜 이렇게 많은 이적료를 들여서 히샬리송을 토트넘이 데려왔는데 골이 이렇게 안 터지면 히샬리송 골하고 우리 우라통이 먼저 터진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다행히도 올 시즌은 5경기 만에 골이니까 물론 더 일찍 터졌으면 좋았겠지만 5경기 만에 골, 그리고 상대가 나름 아주 중요했던 상황 셰피티 그 순간에 넣은 골이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괜찮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히샬리송이 이 경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요 경기 그 전 라운드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료 대비 너무 성과가 떨어진다.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주원 형이랑 이제 라이브를 하던 중이었는데 히샬리송이 지금 정도 드리블에 문제가 있거나 패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선수가 그 전에 경력이 없던 선수가 아닙니다. 에버튼에서 뛰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선수예요. 와포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초적인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형이랑 얘기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는 개인적인 우환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의심된다. 근데 그게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실제로 선수들이 가끔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 부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심될 정도로 좀 안 좋다라고 그랬는데 마침 이 경기 좀 며칠 전에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야, 그것도 모르고 욕했잖아. 미안하다, 야. 야, 이러면 우리 응원할게로 바뀌거든요. 왜 혼자 맞아요, 참고 있었냐? 맞아요. 왜, 그걸 참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토트넘 경기 보는데 교체 출전되길래 제발 골 넣어라.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든다니까요. 찌릿찌릿이 드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 잘하자. 이제 좀 두고 보자. 라고 그랬었는데 득점이 딱 터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히샬리송도 그런 여러가 조금 답답했었던 게 본인이 좀 해소가 됐을 것이고 이렇게 한번 딱 터지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스포츠에 쓰이는 단어긴 합니다만 잘못하면 입스 와요. 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경기가 안 되는 거야. 약간 심리적 장애라고 그렇죠. 하죠. 예,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뭔가 가로막혀서 심리적인 어떤 자신감이 꺾인 것에 가로막혀서 네. 그 기량을 못 보여주는 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을 못 보여주는 거를 입스라고 많이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골이 나왔고 그리고 뭐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잘 좀 다독여주면서 팀 분위기가 한껏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와서 이제 히샬리송 선수의 뒤를 그렇지. 밀어주는 모습이 다 잡혔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주장 손흥민의 역할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주장이 된 후에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전의 주장단이 별로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거를 좀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골 넣은 다음에 보면 그 메디슨이나 파페사리 이런 선수들이 와서 안기는 거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저는 사실 꼭 이 선수가 우리와 같은 국적이어서가 아니고 해외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 전체를 봐도 이렇게 친한 선수가 많은 인물이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특징은 상대 선수가 누가 됐건 같은 리그가 됐건 다른 리그가 됐건 만났다 하면 이 선수랑도 친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고 먼저 항상 안부를 물어보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되게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많이 느꼈죠. 근데 이러한 성격이 주장으로서 팀 동료들과 활발한 소통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럼 얼마나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면 항상 웃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팀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수학여행을 갑니다. 네. 우리뿐만이 아니더라고. 선수들이나 해외도 그 구단 버스 타죠. 네. 그럼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가장 뒷자리 5자리에 앉는 사람이 인싸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앉는 친구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서 카르텔을 형성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자기들 위주만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5자리에 앉아있지만 가장 앞에 담임 선생님 옆에 있는 애들까지 같이 챙기면서 잘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진정한 리더죠. 지금 소니는 5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앞에 있는 포스텍 그다음에 운전기사 아저씨 모빙으로 따지면 전개도야 차태현이야.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앞에 있는 좀 이제 신입생이나 짬밥이 얼마 안 되는 선수까지 같이 챙기는 스타일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보기 좋아 보인다는 게 우리 눈에는 그럴 수 있어. 한국 선수니까. 근데 해외 언론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거 보면 아마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이 히샬리송 선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살짝 봐볼게요. 내가 골 넣는 것보다 히샬리송이 골 넣는 걸 보는 게 더 좋다. 최근 히샬리송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주장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늘 고민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스스로 자책에 빠진 그 감정을 안다. 오늘 계기로 더 잘 되길. 뭔가 형이 진짜 그쵸. 동생한테 조언해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히샬리송도 이제 확 되거든요. 그럼요. 아무래도 히샬리송도 이 심리 치료를 받고 싶다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아침에 축구에서 지난주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맞아요. 네네, 본인이 맞아요. 심리 치료를 런던에 돌아가면 받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팀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 팀 동료 중에서도 그것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주장이 자신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걸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치. 또 그리고 저는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히샬리송의 등을 이렇게 밀어준 제스처가 되게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그 제스처 덕분에 승리에 신이 난 팬들은 손흥민 주장의 제스처를 보고 히샬리송에게 더 많은 박수와 응원을 건넸을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를 느꼈을 히샬리송은 그 순간과 감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저는 히샬리송이 캡틴 손의 배려 덕분에라도 조금 더 본인이 노력할 것이고 심리치료의 효과도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를 통해서 히샬리송이 역시 잘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개인사로 힘들었던 거 잘 털어내고 또 이렇게 골을 넣었으니까 계속해서 골을 이어가면 좋겠어요. 히샬리송이 팬 선정 셰필드전의 MOM에도 선정이 됐대요. 이게 팬들이 그만큼 히샬리송을 이만큼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쵸.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하루에도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한 라운드에 10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는 정말 많고 유럽 축구에서 정말 수많은 맨 오브 더 매치가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맨 오브 더 매치가 그냥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한 번이 본인의 커리어 혹은 본인의 시즌, 이 팀에서 입지가 한 번에 바뀌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아마 분명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여론을 모르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선수들, 그 K리그 뛰는 혹은 한국 선수들 가끔 만나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를 해보면 진짜 많이 봐요. 기사, 유튜브, 커뮤니티, SNS 다 봐요. 히샬리송이 그 전까지 좋은 그 여론이 아니었어요. 이종류의 이 정도 활약이 맞는가라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었던 걸 본인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맨 오브 더 매치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팬들의 환호성 들었고 득점 나왔고 이러면 히샬리송의 토트넘에서 커리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는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기점 이후에 히샬리송의 활약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포스텍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건 뭐 히샬리송도 기분 좋겠죠. 네. 아마 다리 뻗고 자는 거야. 팬들이 딱 그럴 거예요. 히샬리송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던 선수야. 그것만으로 그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럼요. 되게 그 히샬리송이 출전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걸 바라보는 동안에도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 전에 히샬리송과 셰필드전 이후의 히샬리송은 분명히 많이 다를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히샬리송이 골을 넣은 것만 봐도 그렇지만 이번에 헤더로 넣었잖아요. 네. 사실 최전방 공격수로서 지금 뭔가 헤더해주고 점프해주고 되게 열심히 뛰어줄 선수가 토트넘에 분명 필요한데, 그런 옵션이 되는 것만으로도 히샬리송은 앞으로 토트넘 공격에 요긴하게 쓰일만한 선수다. 저는 이번에 분명 반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잘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자신감을 얻고 더 열심히 경기에 나선다면 전 아마 또 계속 골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에 사실 좀 창피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요? 골을 넣고 멋지게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네. 닭 세리머니 있어요. 비둘기 세리머니가. 아, 네네네. 비둘기 세리머니. 이마를 네, 이렇게 봤어요. 목을 이렇게 네, 하는 네. 거 있죠. 그리고 네.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때 자신감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는데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세리머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빨리 돌아가야 돼. 그쵸,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엉겁결에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소니가 막 밀어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이랬잖아. 그 이후에 이 다음번에 골을 넣고 다시 한번 그 제대로 된 비둘기 세리머니를 했을 때 그제야 히샬리송은 이제 원래 제 상태로 돌아올 거다. 이제 한번 다음번 세리머니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맞아요. 지난번에 했었던 그 창피함도 아직 가시지 않았을 수 있어. 이 다음번에 세리머니를 제대로 한번 한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아스날 팬 입장에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만, 북런던 더비 때 만약에 히샬리송이 골을 넣고 그 세리머니를 해요. 네. 그러면 사실 히샬리송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100% 그 이상 찾아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아스날 팬 네. 입장에서 이제 킹 받는 거죠. 어우, 그거 개빡칩니다. 왜냐면- 제가 왜 우리 경기에서 이렇게 화려해 네네네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세레모니 우리나라 상대로 브라질 선수들 감독이 했잖아요. 아, 그랬지. 월드컵 때 치치 감독이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 보는 거 쉽지 네. 않아요. 이게 우리도 우리인데 현지에서 제3자 팬들이 브라질 너무했던 거 맞아, 아니냐라고 맞아.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승자의 매너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세레모니 과연 히샬리송이 다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북런던 더비에서 보여줄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피파4에도 비둘기 세레머니가 있어요? 저게 에피쇼 온라인에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인게임 내에서 게임으로 봤을 때도 저게 짜증나는 세리머니인 거야. 그러면 게임에서는 상대방을 도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흔히 많이 하는 게 빅맨도 있지만 저것도
조금 네. 화나게 하죠. 아마 L2A 누르면 고유의 세레모니로 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히샬리송이 이번 시즌에 비둘기 세레모니 몇 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골 넣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만약에 히샬리송이 만약에 팀에 진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선수의 포지션이나 그림상 두 자리 수는 넣어줘야 됩니다. 이정료의 개념을 봤을 때 사실 한 자릿대로 끝나면 이건 아쉬움이 커요. 물론 뭐 모든 게 스탯으로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10골 이상은 넣어준다면 이 선수의 몸값을 그래도 좀 부응하게 하는 거고 본인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8골을 예상하는데 8골을 예상하지만 딱 그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넣는 골들이 이번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교체 출전을 할 때 슈퍼조커로서 8골을 넣는다면 그건 그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선발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받는 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8골 그 이상의 골까지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0골 이상, 8골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본인 얼마 넣을 것 같아요? 저는 많으면 다다 익선이니까요. 네. 12골로 할까요? 12골. 12골 괜찮아요. 12골이면 이거는 히샬리송 괜찮게 한 거예요. 그럼요. 많은 골이 넣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도 선발로 출장을 했죠.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의 진짜 주전이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개막하고 지금 이제 4라운드까지 4경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사실 한두 경기 정도는 선발이 아니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맞죠. 했어요. 워낙 좋은 수비진이 바이에른 뮌헨에는 갖춰져 있잖아요.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우트까지. 그래서 한두 경기는 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 소속으로 2경기를 뛰고 3일 지난 뒤에 바로 그 중요한 분데스리가 4라운드 레버쿠젠전에 김민재 선수가 또 우파메카노와 함께 선발로 나왔죠. 체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스케줄 어떻게 감당하죠? 글쎄요, 김민재 선수가 사실 체력적으로 지치기에는 몸만 봐도 이 선수 뭔가 체격이 좀 남다르다, 강하다 이런 느낌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이번 A매치를 유럽에서 치렀기 때문에 영국에서 치렀기 때문에 영국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게 한국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혹은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이동했던 것보다는 좀 체력적인 부담이 덜했던 것도 그래도 다행인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독일 몇 시간 걸려요? 저 몰라요. 저 런던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네. 네덜란드 얼마 걸려요? 얼마 글쎄요. 걸려요? 네덜란드까지 제가 13시간 걸리는 건 알거든요. 영국까지 한 14시간 걸리죠. 15시간 걸렸어요. 15시간. 그럼 15, 15 빼기 14, 2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아, 거기서 1시간 반. 1시간 반. 내가 나 맞았어. 오. 야, 저 갔다 온 걸로 쳐주세요 그러면. 예. 오. 갑자기 노룩 배신 마냥 네네네. 노룩으로 다녀오셨네요. 그 시간 맞춰 또 갔다 온 걸로 치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사기극. 예. 독일 다녀온 걸로 치겠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어쨌든 맞췄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투엘 감독이 3백을 쓰지 않는 한 사실 두 자리 놓고 3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양상이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더리우트와 김민재 조합도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우파메카노가 굉장히 좋은 수비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대중적인 축구 팬들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쭉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주요 매치 위주로 따라가셨던 분들은 우파메카노에 대한 이제 큰 그 부정적인 네. 이미지를 심어준 경기가 몇 경기 있었어요. 특히나 아. 맨체스터 시티랑 했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완전 호러쇼를 보였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는 실수를 많이 하는 못하는 선수라는 잘못된 인식.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그때 미스가 컸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덜리우트가 유럽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고 김민재가 잘하니까 둘이 조합이 되고 우파메카노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웬걸 김민재 우파가 완전 자리 잡고 덜리우트가 밀려나가는 그림이 지금은 모양새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상한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고 저는 A매치 주간 전에 뭐 한두 경기 김민재가 선발이어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내리 선발일 거라고 아예 생각 안 했어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리우트가 몸이 괜찮아서 우파메카노랑 같이 뛰고 곧 이제 챔피언스리그 병행하잖아요. 신입생이니까 서서히 적응하면서 챔피언스리그가 병행되는 주간에 김민재 선수도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전혀. 그게 보통 이적생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쵸.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으로서 같이 하고 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입생이고 센터백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천천히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지만 지금 뭐 나폴리 때 못지않게 계속 뛰고 있으니까 이거는 2경기 연속 풀타임은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뭐 풀타임도 풀타임인데 이 정도로 자기가 잡히면 원래 센터백 조합 혹은
백 4라인 조합이나 백 3 조합이나 골키퍼까지 수비 라인은 특이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공고하게 맞아 들어가서 팀워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팀이 안정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더리트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거 약간 나가린데? 라고 생각을, 이건 그냥 제 과장입니다만,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센터백 라인은 자리가 잡히면 감독 입장에서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 이제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호재고, 덜리우트는 여기를 다시 한번 본인이 들어가기 위한 아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민재 선수 지금 2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뛰고 있고 이렇게 팀에서 신임 받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투엘 감독은 왜 이렇게 김민재를 신용하는 걸까요? 저는 뭐 수비 잘하는 건 당연하죠. 이번에도 와 레버쿠젠 보니페이스 막을 때 보면 보니페이스. 보니페이스 꿈에도 나올 거예요. 어. 슈팅 때려서 야 됐다 싶었는데 김민재가 갑자기 들어와서 몸으로 맞고 다리 뻗어가지고 발로 맞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뚫을까라고 아마 보니페이스도 어린 선수인데 되게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갔을 것 같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수비는 당연히 잘하고 근데 사실 수비는 더리우트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민재를 지금 투엘 감독이 많이 선호하고 또 자주 쓰는 건 단순히 더리우트의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로 올 시즌 슈퍼컵에서의 부진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김민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출난 능력 중에 하나가 볼 전개가 꽤 빠르다는 거거든요. 패스를 꽤 빠르게 줍니다. 그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지금 왼쪽 수비수로 뛰는데 왼쪽 수비수 자리에서 김민재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은 알폰소 데이비스나 혹은 전방에 있는 공격수에게 최대한 빠르게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김민재가 그거를 워낙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마 투엘 감독도 초반에 더리우트 컨디션 안 좋아서 김민재를 써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그 역할을. 야, 이거 됐다. 그럼 민재, 너 계속 이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다오. 이 마음으로 지금 계속 초반에 김민재 선수를 꽤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죠. 이제 저는 김민재 선수가 많이 나오면 사실 경기 보는 입장에서 재밌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항상 사람인지라 측은지심이 그럼 항상 못 나오는 누군가에 대해 생각해 주거든요. 제구가 속자인데 네네. 그런 입장에서 더리우트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 않나. 이거 못 나오는 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언해피 루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인터뷰를 봤을 때 네. 뭐 원래 같은 인터뷰를 해도 거기에서 타이틀을 어떻게 뽑아내느냐는 그 기자나 어떤 언론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싶은지가 반영이 많이 됩니다. 즉 사견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전문을 쭉 봤을 때 언해피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담담하게 지금 상황을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제 이 전문도 전문인데 영상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영상을 보시면 표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 표정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만이 있다,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전혀 거리가 먼 인터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전문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중앙 수비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답변이 감독이 주문한 대로 뛰어야 한다. 2경기째 10분 동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고 큰 문제 없다. 이제 다음 질문이 사실 언해피로 완벽하게 볼 수 없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이거든요. 지난 시즌과 다르게 주전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이거 라는 진짜 질문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치. 경기 출전을 못하는 건 아쉽다. 하지만 선발 선수 결정은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이다.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속으로 진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정석적인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덜리우트는 이거는 되게 프로다운 인터뷰이기도 하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건 경쟁의 의지도 있는 거고 시키는 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인터뷰를 봤을 때 이거는 언해피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팀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좀 적당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에 이제 감독이랑 얘기 좀 해봤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아직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성숙한 답변이죠. 네. 사실 이제 기자분이 되게 짓궂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우리가 좀 긁고 싶었던 부분을 질문을 한 건데 일단 주전 밀린 거? 그건 감독의 결정이고 난 받아들인다. 그리고 혹시 감독과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 없다. 정말 딱 잘라서 얘기했거든요.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해볼게요. 물어봐 주세요. 지난 시즌과 다르게 주전으로 못 나오고 1, 2, 3번 있는데요. 다. 1, 2, 3번 다. 중앙 수비수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 감독이 뛰라고 해서 뛰는 거지만 나는 센터백이다. 이곳에서 뛰는 거 원하지 않고 내 커리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예전에 뛴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네네네. 자, 2번. 2번. 지난 시즌과 다르게 주전으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큰 불만이다.
나는 지난 시즌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였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불만이 많고 나를 써야 이 팀이 발전할 수 있다.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 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뭔가 큰 거 한 방 오지 않을까 기대되거든요. 감독이랑 얘기 좀 해보셨어요? 할 생각 없다. 오. 할 생각 없다. 할 생각 없다. 만약 나를 제대로 쓰고 싶다면 감독이 나를 찾아와야 된다. 이게 파국이에요. 이상. 네. 로멜로 루종민의 인터뷰. 예. 루종민.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주 프로페셔널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덜리트 이거 보고서 이 선수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면 꼬투리 잡을 건덕지가 전혀 없는 인터뷰입니다. 하나도 네. 없어요. 심지어 이제 기자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오히려 본인이 기자분들 보면서 그냥 호탕하게 하고 웃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더리우트는 물론 실제 기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네. 프로로서 잘 대처하고 있고 그럼요. 지금의 상황에서 제 생각이지만 이제 곧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리그 경기도 쭉쭉쭉 있습니다.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동안에 더리우트 어떤 식으로든 기회 받을 거니까 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서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의 희망편과 절망편 잘 봤습니다. 네. 나를 제대로 쓰지 않는 감독 아니야. 네. 그렇죠. 그냥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깔고 가야 돼요. 그거는. 이건 언해피가 아니라 언어인 정도죠? 이 정도는? 어우, 이거면 사실 제 아침 프로그램 맞지 않습니다만 도라이죠. 진짜 돌아야죠. 간혹 가끔 이상한 인터뷰를 하는 선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잘 없을 거예요. 네네네. 이 인터뷰 잘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벌써 3번째 골을 넣었어요. 하지만 팀인 울버햄튼은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황희찬 선수가 뭐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아쉽긴 하겠죠. 내가 골을 넣었을 때 팀이 이기면 그림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골을 넣은 다음에 실제로 팀이 지면 속으로는 이제 공격수들이나 수비수들이 그런 생각은 한대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한데 황희찬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 야 그래도 나는 골을 넣었다. 나 골을 넣었는데 팀이 졌으니까 너무 우울해.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골 넣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분위기를 잘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한다고 선수들한테 건네 들었는데 빛이 바래잖아요 이러면. 그쵸. 골 넣고 분위기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황희찬 선수도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팬들은 아마 더 느낄 겁니다. 지금 울버햄튼에 골 넣은 선수가 진짜 황희찬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봐요. 그치. 쿠냐나 이런 다른 자원들도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골만큼은 참 감각이 안 올라오는데 황희찬이 그 감각을 정말 올 시즌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필요한 어떤 골, 혀를 뚫어주는 역할을 황희찬 선수가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다시금 또 제가 중계할 때 황희찬이 골을 넣었어요. 진짜 근데 울버햄튼 황희찬이랑은 그 형철이가 연이 잘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랑 덕현이가 또 잘 맞아요. 여기저기에서 덕현이가 중계할 때마다 득점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덕현이도 또 파리 생제르맹 중계를 할 수 있는 쿠팡 플레이로 또 몸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여름에 직접 만났을 때 제가 중계할 때 골 많이 나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처음 뵀는데 너무 절 잘 알고 계셔서 반갑게 인사드리고 올 시즌도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2골. 네. 제가 중계했을 때 2골. 되게 뿌듯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좀 그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저희랑 지인 네. 결혼식이 있었어요. 네. 그 이순할, 정희수랑 네. 이제 권창훈 선수. 그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 황희찬 선수가 왔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인사를 나눌 시간은 없었는데 눈이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찡긋했죠. 그때 외면하더라고요. 사실 외면은 아니고 이제 눈에서 살짝 하고. 예. 왜냐하면 인지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카타르 때 그 이제 누님이잖아요. 네. 황희정님이랑도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형철이 알고 있다니까 아마 황희찬 선수도 좀 이래저래 여론을 볼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골 넣는 것도 그렇고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다음에 뵈면 꼭 찡긋 한번 해주시죠.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으신데. 제가 이제 찡긋을 더 세게 하겠습니다. 아. 쌍찡긋으로.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쌍찡긋으로. 네. 오, 아니면 이제 쉽지 나중에 않다. 기회가 되면 황희찬 선수를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네. 네, 황희찬이 무려 7분 만에 첫 골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골이 빠르게 터져 나왔어요. 역시 일찍 나왔죠. 울버햄튼이 이제 역습을 리버풀 상대로 도전할 때 초반부터 이제 황희찬 선수가 빠른 발을 통해서 침투를 했고 이번에 황희찬도 황희찬이지만 도움을 줬던 페드로네투 선수의 드리블. 울버햄튼이 지금
개인 기술 좋은 선수들이 진짜 눈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네투가 먹여주고 황희찬이 딱 받는 그런 그림이 이번 리버풀전에서 선제골 과정에 굉장히 잘 나왔었죠.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눈에 띄면 역설적으로 팀의 전술적인 활용은 조금 덜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늑대가 아직 눈을 안 뜬 늑대예요. 좀 떠서 이제 팀으로 뭔가 공격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 더더더 공격수 개인의 존재감과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황희찬이 3골이다. 득점력이 올 시즌 진짜 많이 올라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골을 상당히 빠르게 넣고 있죠. 그죠? 골 페이스도 좋고 사실 황희찬 선수는 다른 거보다 걱정이 그거예요. 부상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나오기만 하고 주전으로 쭉 출전 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득점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인데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몸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하는 건 사실 이제 운때가 안 맞는 거니까 그게 초반에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걸 이어간다는 건 좋고 저는 부상만 안 당하면 황희찬도 지금 페이스면 울버햄튼의 팀 상황을 봤을 때 이 선수 또한 저는 한 7골에서 잘 풀리면 10골?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그리고 지금은 황희찬 말고 골 넣어준 선수가 없어. 진짜 없어요. 진짜 진짜로. 없어요. 물론 네투는 잘해요. 네. 근데 쿠냐가 나쁜 건 아닌데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안 좋아. 네투도 도움은 주는데 득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황희찬의 득점력이 지금 당장은 울버햄튼에게 필요해서 아마 팀 입장에서도 이번에 진짜 황 다치면 안 된다. 네. 이 마음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커리어 하이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인 2021-22 시즌 5골이거든요. 네. 이 5골이 넘어서 올 시즌은 진짜 두 자릿수 득점까지 아주 기분 좋게 그치. 황희찬 선수가 건강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충분히 커리어 하이 이번 시즌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보면 60분에 교체됐습니다. 아까 두 분 다 이제 부상에 대한 걱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빠르게 교체가 된 건지. 근데 또 쿠냐 선수도 동시에 또 빠르게 교체가 됐거든요. 방금 말씀에 이제 양현 아나운서가 되게 잘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황희찬 선수가 이제 경기 중 교체 아웃이 되면 부상에 대한 관리 때문이구나. 또 혹시 한편으로는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역시 그 부상 이력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지금 경기 끝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몸 상태는 황희찬 선수가 충분히 좋은 것 같고 그 말씀해 주셨던 쿠냐 선수와 지금 같이 교체 아웃이 됐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쿠냐와 황희찬을 동시에 빼고 황희찬 대신에 수비수인 맥도어티가 들어온 거는 1대1 상황에서 약간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구나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실패였죠. 수비 강화하랬더니 수비만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수비만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1대1에서 1대3 패배를 면치 못했던 울버햄튼입니다. 네, 황희찬 선수는 골을 넣었지만 결국 또 이렇게 팀은 1대3 패배로 이어졌죠, 경기가. 여기까지는 이제 빅클럽들이 어려운 경기를 그래도 잘 헤쳐나간 이야기들을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리버풀은 요 경기에서 이제 역전을 해서 이겼으니까. 네네. 네.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올 두 팀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첼시의 이야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3위고요. 첼시 14위예요. 지금 현재 리그에서. 바로 직전 경기 1대3으로 졌고 맨유는 첼시는 0대0 무승부 나왔거든요. 경기가 상당히 답답한 거죠, 이건. 너무 답답했죠. 사실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이 올 시즌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 그나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그래도 카라바오컵을 우승하기도 했고 리그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3위에는 들면서 테나 감독의 첫 시즌이 괜찮았거든요. 첼시가 문제예요. 첼시는 지난 시즌도 두 자릿수 순위에 머물러서 올 시즌은 진짜 우리도 이제 좀 첼시답게 축구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아직도 1승밖에 안 되거든요. 5경기 1승 너무나도 지난 시즌의 느낌이 들어서 첼시 팬들은 더 염려하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맨유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홈 구장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선 두 경기도 승리했던 게 홈구장에서 꾸역꾸역 그래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홈구장이니까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네요. 울버햄튼전 정말 바란의 그 한 방으로 어렵게 승리를 했고 그리고 노팅엄전 0대2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승을 했었죠. 근데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불안하다 싶으면서도 괜찮아 올드 트래포드니까 결과는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특히 올드 트래포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진짜 성지와도 같은 곳이잖아요. 이제 그거 있죠. 예전에 솔샤르가 원정 성적이 더 좋았었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더 좋다기보다 원정에서 되게 기록이 그랬던 때가 좋았는데 있었고. 테나는 홈에서는 확실했어요. 원정에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번 경기는 홈에서 브라이튼한테 일격을 당한 거니까 본인의 어떤 철옹성 같은 홈 전적에서도 기스가 난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래저래 결국 유럽 축구의 근간 홈에서는 잡고 간다. 홈이 확실하고 원정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두는 팀들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중상위권 이상의 팀들의 성적인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깨지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팬들이 좀 충격을 받겠죠. 올드 트래포드에서 물론 브라이튼이 아무리 좋은 팀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실점을 하면서 진다라는 건 팀의 네임밸류나 규모로 봤을 때는 좀 용납하기 어려운 패배긴 합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에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꼽자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 경기를 떠나서 저는 지금 맨유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건 이런 식으로 운대가 다 안 맞으면 뭐라 해볼래 해보기가 어려워요. 부상 선수가 계속 있어요. 네. 근데 주전급이라고 봐야 되는, 그리고 주전급으로 활약해야 되는 양쪽 날개 선수들이 제각각 다 좀 개인적인 사유들로 제대로 지금 팀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좀 어떻게 보면 난 돌발 행동이라고 보이는데, 제이든 산초. 네. 안토니는 누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너무 돌발적.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또 못 나오고 있고, 카세미로가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팀이 적정한 타이밍에 카타르에 인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경기에 딱 집중하게, 만약에 추정컨대 내가 맨유 소속의 선수라면 아마 웅성웅성 할 것 같아. 서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쟤 어떻대? 쟤는 어떻대? 아니면 야, 카세미로 형 저 왜 저래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면 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좀 약간 운 때도 이렇게 안 맞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쭉 보다 보면 경기 내내 안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또 부분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좀 겹쳐 있는 게 좀 크지 않나. 저는 그래서 지금 맨유의 상황이 계속 갈 거라고는 저는 사실 좀 생각 안 합니다.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방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기가 이어지면 팬들이 좀 노하죠. 분노하죠. 네. 글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카세미로가 우리가 아는 카세미로가 좀 아닌 느낌이에요. 약간 몸도 느리고 되게 불안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많이 안 띄워주니까 다른 선수들이 더 많이 띄워줘야 될 상황인데 부하가 좀 많이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걸 지금 카세미로 생각해 목이 메는데 지금 안타까워요.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카세미로를 계속 쓰다가 이번 경기 브라이튼전 때는 그래도 테나 감독이 좀 일찍 카세미로를 빼줬죠. 그걸 봤을 때 아마 이제 카세미로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걸 테나 감독도 좀 알게 된 게 아닌가. 네, 이후 경기에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걱정되는 건 뭐 카세미로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가끔 동유럽 선수나 혹은 남미 선수들 중에 어떤 유의의 선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고점 고공행진을 하던 선수 중에 급작스럽게 폼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카세미로가 워낙에 진짜 그 자리 전 세계 넘버원이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아마 팬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 형철이가 좋아하는 팀의 리버풀, 네. 지금은 팀을 떠난 파비뉴 맞아요. 이렇게 뚝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까봐 걱정하는 팬들은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뭐 그건지 아닌지 좀 봐야죠. 아니길 바라는 거지. 하필 또 네. 같은 브라질 국적의 선수들, 그러니까. 파비뉴도 그렇고 카세미로도 그렇고, 채팅창에는 이제 또 요 부분에 대표격인 아자르 얘기도 하시는데 에담아자르.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해당되죠. 이바노비치. 저 이바노비치 내려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왜 저러지? 이바갑이 이바 정이 됐으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긴 해요. 네. 그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9위와 10위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르죠.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네. 그래도 한 8위, 9위 정도로 순위를 방어했다면 지금보단 조금 마음이 놓였을 것 같은데 맨유 13위입니다. 근데 골 못 넣은 첼시 14위입니다 지금. 두 경기째 무득점이에요. 노팅엄 포레스트전 무득점, 그리고 이번에 본머스 원정에서도 이제 무득점입니다. 글쎄요, 첼시도 사실 뭐 골대 맞춘 장면들도 있었고 불운한 요소도 있었지만 팬들은 불운이고 나발이고 너네 내용이 안 좋아, 포체티노 뭐하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지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공격다운 공격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고요. 지난 시즌에 어떤 아쉬웠던 악령이 올 시즌에도 좀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이번 시즌에 이적 시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에 비해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오히려 영입한 선수들이
토드볼리라는 구단주가 첼시가 이제 거금을 들여서 그 선수들을 다 픽해서 데려왔는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다 그 선수들이 뭔가 좀 아쉬워요. 그럼 첼시 경기의 문제점은 잘할 줄 알았던 선수들의 부진일까요? 역시 잘할 줄 알았던 선수들 부진이 일단 좀 따라오는 것도 있고, 저는 근데 선수들 부진을 떠나서 포체티노가 있는 선수부터 제대로 써야 된다. 엔소 페란데스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했을 때 그 유튜브 보면 20분 정도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우승했나요 하면서 전 경기 하이라이트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엔소를 올리지 말고 아래로 내려야 된다는 거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올려서 쓰는데, 이 선수는 아래로 내렸어야 더 특별함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올라가면 딱 그냥 축구 선수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보다 아래로 내리면은 그걸 더 본인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왜 굳이 그 선수의 특별함을 감추면서까지 위로 올렸을까? 전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포체티노의 빙의 보건데 네. 앞쪽에서 그래도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엔소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포체티노 감독이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원래 팀이 부진하면 감독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이게 팀에 좀 뭔가 포인트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걸 감독이 해주는 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던 토트넘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확 분위기를 바꿨던 것처럼 지금은 비단 포체티노만 문제라고 하기에는 선수단에도 좀 문제가 있고 잘 데려온 선수들인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적 시장에 과연 그러니까 해외에서 첼시 이적 시장을 평가할 때 돈은 많이 썼지만 그냥 닥치는 대로 영입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거를 조합하는 감독도 좀 문제가 있는데 선수들도 그 몸값을 내가 이만큼이니까 이 몸값을 주세요라고 한 건 아니죠. 근데 몸값이 비싸게 이적한 선수들을 그만한 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첼시도 좀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카이세도 이번에 뭐 단순 타박이라고 그러지만 2천억에 가까운 선수가 이번에 또 결국에 또 빠졌고, 그러니까 이러면 근데 그래도 본머스는 잡아야죠. 그래도 본머스는 잡아야죠. 그래도 노팅엄 본머스 상대로 네. 두 경기 한 골은 넣어야죠. 그래도 잡아야지. 맞아요. 네. 지금 양 팀 다 부상자가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맨유입니다. 바란, 루크쇼, 말라시아, 암라바트, 마운트, 마이누, 여기에 완 비사카 부상 루머까지 있어요 지금. 아직은 뭐 루머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완비사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맞아요. 당해서 뭐 한 수개월 정도 빠질 수 있다는. 파열 루머가 있더라고. 그러면 네. 길어요. 그럼 진짜 네. 몇 달 네. 단위로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완비사카가 그 철강왕이라고 불리죠. 진짜 안 다친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던 브루노 펜데스, 완비사카 두 명이 딱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친다?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암라바트, 마운트는 이제 최근까지 이전 경기까지 부상으로 못 나왔는데 다행히 지금 뉴스를 보면 주중 바이에른 뮌헨전은 암라바트와 마운트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곧 복귀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은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맨유보다 부상자가 더 많은 게 첼시거든요. 야,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포파나 바디아슐, 리스 제임스, 찰로바, 쿠쿠렐라, 마두에케, 추쿠에메카, 은쿤쿠, 카이세도, 라비아, 브로야 11명이에요. 팀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부상이 많은 거죠. 제가 알기로 요즘에 그 후보 골키퍼인 베티넬리도 몸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11명으로 첼시 부상자 팀 하나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첼시가 지난 시즌에도 부상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이것 또한 한번 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많은 거는 운대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회복은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 이렇게 맨유와 첼시의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저희가 오늘 오후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맨유의 문제점을 이렇게 두 분이 짚어주셨죠? 네.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바뀌는 요일별 코너입니다. 오늘은 헤드라인으로 보는 뉴스 탑5입니다. 이게 저희가 대본을 작성하는 시간이 새벽 4시예요. 4시 기준으로 탑5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헤드라인 보시면 변화가 조금 있을 겁니다. 우선 4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시간지연 야유, 포더링엄, 인종차별 피해, 셰필드 강력규탄. 경기 후에 SNS를 통해서 이 셰필드의 골키퍼죠. 포더링엄이 상대 팬들이 어떤 욕을 하든 개의치 않지만 인종차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아마 이제 뭐 경기 중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 후에 뭔가 SNS로 또 DM이 온 걸 수도 있을 텐데, 포더링엄 골키퍼가 실제로 이번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좀 시간 지연 행동이나 약간의 뭐 통증을 호소해서 진짜 시간이 좀 보내지는,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그 선수의 어떤 플레이가 나왔건
인종차별은 절대 팬으로서 그리고 팬이기에 앞서서 그냥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포더링엄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종차별은 해서 안 됩니다. 절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포더링엄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그 행위에 대한 그 적정선의 징계를 해줄 수 있는 게임 내 징계를 해줄 수 있는 주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기의 주심 피터 뱅크스. 네. 이스타TV에서는 김은행 씨라고 부르요 김은행 네, 씨. 뱅크스이기 때문에. 네. 잉글랜드 주심들은 진짜 제정신 아닙니다. 이 경기가 이렇게 엉망으로 펼쳐진 거에 대해서 셰필드 선수들의 플레이도 어느 정도 좀 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주심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선수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골키퍼는 사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한 6초 만에 보통은 규정상 6초를 6초 안에 킥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초를 세워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 6초 넘긴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꽤 길게 잡고 근데 계시더라고요. 웃긴 건 포더링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포더링엄이 7초, 8초 막 이렇게 시간 들이면서 킥을 차는데 주심이 단 한 번도 지적을 안 했어요. 그럼 경고를 주면 돼요. 선수 본인이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규정에 위반이 안 되나 보다. 그럼 그게 진짜 6초라고 생각하고 포더링엄은 계속 늦게 처리를 한 거예요. 왜냐? 6초를 꽉 채우는 거는 사실 규정상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심이 7초, 8초 넘어가는 동안에도 아예 지적을 안 하니까 그 시간이 딱 지금 괜찮은 시간이겠다. 적정 시간이구나. 포더링엄은 그거 생각하고 계속 늦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수에게 제지를 하지 않는 주심의 어떤 기준들. 그래.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끝난 경기지만 에버튼 아스날 경기 때는 추가 시간에 단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칼같이 끝내더라고요. 되게 어이없었거든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요. 네. 아니 저도 뭐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보다 보면 왜 저럴까? 주심이 문제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심지어 경기 중계 화면에 주심 얼굴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문제 있단 거잖아요. 그거죠. 뭐 양현 아나운서도 방송을 많이 해봤으니까 보통 그 카메라 감독님 기술팀에서 출연진이나 코멘트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중계 샷을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지금 그 성효가 지금 스위처를 잡고 있어요. 형철이가 얘기할 때 형철이 캠을 돌립니다. 돌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양희연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심이 현지 장면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잡히고 있다. 그럼 현지 코멘테이터가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현지에서도 그 사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주심이 경기에 심판이 사실 되게 어려운 역할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티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인 직군이긴 해요. 근데 경기 내내 그 사람이 잡힌다라는 건 본인이 주인공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축구 선수에서 심판이 주인공이 축구 경기에서 그럴 수 없어요. 네. 계속 잡힌다는 건 잉글랜드 내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왜 잉글랜드 사무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제지를 하지 않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김은행 씨 이제 원샷 그만 드시고 네. 저희 이제 축구 선수들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금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포더링엄 선수가 오랜 기간 볼을 소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음 헤드라인이 바로 이어집니다. 토트넘전 충격패 후폭풍, 셰필드 침대축구 감독 경질 검토. 데일리 미러에 따르면 킹바텀 감독이 경질된 후에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깜짝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대요. 근데 우선 데일리 미러, 이거는 믿을 만한데요? 미러는 뭐 이제 기자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데일리가 들어갔다. 네. 매일 하는 거잖아. 네네. 그러면 좀 한번 의심해봐야 돼. 네. 저희는 월화수목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우린 아, 데일리가 네. 아니에요. 예. 저희는 금요일 안 해요. 네, 금토일 안 합니다. 금토일 아니기 때문에 네. 내일 월화수목입니다. 네. 근데 데일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기자가 누구지? 기자가 이름 있는 기자야. 유력한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보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마 해킹바텀 감독은 지금 이번 시즌 초반의 성적이 뭐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나올 만하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 데일리미러 출처는 역시 너무 좀 과한 다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실제로 보도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크리스 와이더가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전에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되게 좋은 시기를 이끌었던 좋았죠. 감독입니다. 전술도 되게 좋았고 했는데 근데 와이더 감독이 지금 셰필드 구단주 측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긴 해요. 물론 이 데일리미러 기사를 보면 지금은 뭐 화해를 해서 최근에 급속도로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구단주가 와이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들은 있지만 사람 사이가 그렇게 무슨
우리 이제 하에 오키 하면서 그냥 봐도 악수하고 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가 이렇게 쉽게 네. 개선될 일이 없거든요. 네. 저는 여전히 그 관계는 의심스럽고 또 해킹바텀 감독이 결과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지금 셰필드가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경기는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 더 기다려줬을 때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신빙성은 그닥인 걸로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유에선 왜 이럴까? 한계 분명했다. 어정쩡한 플레이로 최저 평점 구력. 이게 맨유의 맥토미니 선수의 이야기거든요. 9월 A매치 이제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고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선 평점이 상당히 낮았나 봐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평점인데 무려 3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평가가 더 저는 놀랐거든요. 네. 맥토미니의 한계는 명확했다. 역할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맥토미니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 윙도 중앙 미드필더도 아닌 중간에 애매한. 그 어딘가 애매한 역할을 부여한 테나 감독의 전술도 이번엔 문제가 있었다. 굳이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중앙 밀집형 다이아몬드 사사이라는 포메이션을 썼어요. 4312. 네, 근데 맥토미니가 거기서 안에 들어가는데 막상 보면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막 측면도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전술이 좀 잘못된 이번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맥토미니가 측면 가야 될지 중앙 가야 될지 본인도 헷갈리고 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결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가 봤을 때 맥토미니는 역할이 없었다. 그런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평점 3점이면 이거 최악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너무 안 좋은 거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가 10점 만점이죠. 그러면 3점이면 이거는 욕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평점이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브라이튼 선수들은 더 높은 점수를 네. 받고. 네네. 만약에 10점 만점에 3점, 이거 100점 중에 30점 한 거 아니야? 네. 뭐 요즘은 안 하겠지만 옛날에 수미양가라고 있었습니다. 90점 만점 80, 뭐 90, 80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네. 이거는 완전 낙제죠. 그러니까 욕한 거나 다름없고 너는 최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맥토미니는 사실 이제 예전에 뭐 프라이드도 그렇고 맥토미니도 그렇고 맨유 팬들이 이제 팀을 좀 나가줬으면 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로얄티는 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 목표 지점을 생각하면 퀄리티가 많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르테타 A매치 기간 선수 없어 연습 경기 참여 태클해봤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 감독이잖아요. 네.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아스날의 이제 감독이죠. 네, 감독님이 직접 연습 경기에 뛰었어. 그럼 선수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담그자. 이때가 합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조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혹시 파비오 베이라가 네. 이번에 아르테타를 진짜 제대로 수비해가지고 혹시 선발로 선발 나온 게 기회를 아닌가? 받은. 에버튼전에 네. 그런 생각도 좀 괜히 재미삼아 드는데 어쨌든 아르테타가 후연을 소화했다고 하네. 네. 아르테타가 82년생입니다. 네. 주원영보다도 한 살이 어려요. 그쵸. 그러니까 30대 후반의 나이에 감독이 된 굉장히 빨리 감독이 된 케이스인데 그 은퇴한 다음에 코치로 그리고 감독으로 이렇게 오면서 지도자 타이틀을 달고 좀 몸이 부는 선수들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워낙에 운동량이 많습니다. 근데 먹는 게 유지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부을기 마련인데 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르테타는 엄청 관리가 잘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몸이 되게 똑같아요. 슬림해요. 그리고 머리나 얼굴이나 아르테타가 거의 안 늙었어. 예전에 한참 에버튼 때 활약했었던 그 얼굴이 남아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본인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본인도 뛰겠다고 얘기 안 했겠지. 될 것 같으니까 했겠죠. 저는 이게 웃기더라고요. 태클해봤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 그럼 이제 태클 성공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드는 거죠. 뭐 다행히 몇 번 시도했는데 다친 선수 없었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아르테타가 선수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내가 감독으로서 그동안 봤는데 이 선수는 뭘 잘했고 이 선수한테 뭘 요구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내가 선수로 뛰어보니까 더 선수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예요. 후연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가 부진하잖아요. 더 이상 아르테타에겐 핑계 댈 수 없다. 그 반대로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이 원문 기사를 보면 아르테타가 꽤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아르테타가 더 명확한 기준이 그치.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 기간 동안 팀에 없었던 선수들은 다음에 제발 나 있을 때도 한번 아르테타 와라. 내가 한번 감독에? 담근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은 이제 충격적 무승부, 나폴리 공격수의 절규, 이런 경기 이겨야 해. 현지 매체 핵심은 킴의 공백. 이 킴은 김민재 선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폴리가 지금 지난 시즌은 나폴리가 완전 다른 팀이에요. 어우, 그쵸. 뭐 감독서부터 주축 선수들이 좀 빠져나간 게 있으니까 뭐 오시멘이나 흐비차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현지 언론에서 김민재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의 기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그리워한다는 어떤 그 이탈리아 언론의 이야기는 굉장히 반갑고 또 우리나라 이 축구 기사를 보는 분들이 이런 기사를 좀 좋아합니다. 아, 김민재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런 기사들도 우리가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탈리아 매체도 네. 매체인데 김민재 선수 SNS 인스타그램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트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오히려 더 많이 하늘색이 많고요. 터키도 있어. 노란색, 트리키에.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도 많아요. 왜 노란색, 파란색은 트리키의 페네르바체. 예. 네. 김민재 선수의 이전 소속팀이 페네르바체이기 때문에 그 팬들이 온 거고 하늘색은 나폴리. 여전히 이전 친정팀 팬들은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 네,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는 뭐 경기 했다면 이겼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일단 라치오전은 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놀랍게도 제노아에게 2대2로 비겼습니다. 이거는 진짜 잡았어야 됐던 경기고, 그 지금 기사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폴리타노가 이번 경기는 이겼어야 했다. 이런 경기는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지난 시즌은 진짜 거의 다 이겼는데 그 올 시즌은 지금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위기감을 좀 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그런 게 있어요. 오랫동안 있거나 그래도 정부 치고 몇 년 있죠? 그럼 이 정도로 안 그리워요. 근데 한 시즌 빡 하고 홀연 사라지잖아. 그럼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그리워하죠. 뭐 여행지에서 잠깐 만났던 인연을 못 잊고 기다리다가 10년 뒤에 다시 만나면서 무슨 운명적인 모시기를 한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드라마도 잠깐 짧은 시기에 훅 빠져드는 거에 사람이 이제 매료된다 그러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 이전의 커리어가 한 곳에서 오래 머문 적이 지금 유럽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잠깐 했는데 다 거기서 임팩트를 남기고 오니까 아마 더 생각이 날 거예요. 좀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휘릭 가고 호련 갔는데 거기서는 막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우승하고 그랬으니까. 네. 약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김민재 체험판 같은 느낌으로 약간, 한 시즌만 쓰고 돌려보내야 돼. 그 체험판하면 더 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게임. 정품 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품 네. 구매하고 싶지. 그쵸. 댓글에 누가 뜨겁게 사랑하고 사라졌다고. 그런 느낌이죠. 맞죠. 네. 그 지금 누가 나오네. 김두식처럼 갑자기 한 다음에 날아간 거야. 그러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손흥민, 히샬리송 선수에 대해서 주장 역할 톡톡히 했던 것, 김민재 선수, 황희찬의 3호골, 또 맨유와 첼시의 부진, 마지막으로 헤드라인으로 보는 뉴스 탑5까지 오늘 이렇게 5개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내일도 아침 7시에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희연이었고 제 양쪽에는 박종현 캐스터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아침 7시에 만나요. 안녕.